와, 매화 향기가 이런 것이군요. 뭔가 화사하면서도 그윽하고 고고하면서도 향기로운. 봄은 이렇듯 아무리 깊은 구중궁궐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 봄을 산책해 볼 참입니다. 때로는 왕의 심정으로 정원을 거닐어 보기도 하고 선비의 마음으로 자연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가끔은 산사의 스님이 돼보기도 하고요. 과연 그들은 봄을 통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겨울입니다. 내린 눈발은 세상 곳곳에 쌓이고 쌓여 고즈넉함을 더해주죠. 야생의 생명들에겐 겨울은 혹독한 시절입니다. 오색딱따구리는 부지런히 나무 둥치를 쪼아 금고의 황금을 꺼내듯 잠든 애벌레를 잡아먹고, 청설모는 마른 가지를 뒤지거나 단풍나무 수액을 핥으며 긴 겨울의 허기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무서운 동장군도 계절의 시간표를 어길 순 없습니다.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날이 풀리면 왕은 신하인 제술관을 불러 명했습니다. 담벼락에 건강과 행운을 비는 춘첩자를 붙이도록 하라. 봄과 함께 폭발하듯 피어난 꽃망울들이 세계 향연을 펼칩니다. 이 시절이면 궁궐 뒤뜰의 화개도, 숲으로 이어진 길목도 마법처럼 화사하게 변하죠. 창덕궁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비밀의 정원도 봄빛이 완연해집니다.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원앙들. 마침내 짝을 고르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시작됩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늘 암컷의 곁을 지킨다 해서 금슬의 상징이 된 새 원앙. 이렇듯 왕의 정원은 어느덧 봄의 활력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왕 하면 절대 권력이 있기에 편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왕은 정사 때문에 늘 과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호련히 궁을 빠져나온 왕은 작은 정자에 앉아 바람을 쐬거나 꽃과 나무와 벗하며 머리를 식히곤 했는데요. 소요암을 깎아 만든 이곳 옥류천에 이르면 왕은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신하들과 시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조선 태종 때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바위 하나 깨뜨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냈죠. 정원은 정사에 지친 왕의 가장 좋은 휴식처이자 사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 강력한 군주를 꿈꿨던 숙종은 옥류천 암벽에 슬며시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왕이 꿈꿨던 세상은 하늘과 자연의 질서가 만백성에게 고루 비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봄 햇살이 숲에 찾아들면 꽃들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피나물꽃은 서둘러 벌을 부르고 잎의 모양이 물동이를 닮았다는 동이나물은 고운 새색시처럼 물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종종 곰취로 오해받아 인명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독초. 이처럼 봄숲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귀 기울이면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숲을 찾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절이 봄이라고 말하죠. 꽁해바람꽃은 보시다시피 아주 연약한 꽃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꽃이 작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이게 야생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꽁해바람꽃의 이름은 꽁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고요. 꽁이 다닐 만한 그런 곳에서 핀다 이런 뜻입니다. 혹
소꼴 베러 나온 초동이 문득 떠올린 이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름. 멍해바람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의 구조하고 조금 다른데요. 꽃잎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꽃받침이고요. 이 안쪽에 수술과 가운데에 암술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보다 더 크고 활짝 피는 꽃받침으로다가 곤충을 유인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봄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되도록 한 발 한 발 천천히 옮기고 몸을 낮추는 것. 그렇다면 다른 풀들 사이에 숨어 홀로 백옥처럼 빛나는 이 작고 귀여운 꽃은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요 호래비 바람꽃이 쌍대네. 요또 외롭지 않으려고 쌍이로 붙어 있습니다. 요 귀엽게 꽃대 두 개로 쌍이로 피는 건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 봄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봄꽃을 알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꽃들은 경쟁을 벌이며 하루가 다르게 산이 화사함을 더해갑니다. 옛말에 산은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거기에 딱 어울리는 정원이 있습니다. 물길에 자리를 내준 담장 너머로 슬며시 자리를 차지한 소쇠원. 조선 중종 때인 1519년 스승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양산보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죠. 그는 착잡한 마음을 글로 달랬을 것입니다. 그리곤 가끔씩 고개를 돌려 바람처럼 찾아올 글벗들을 기다리곤 했겠지요. 그럴 때면 주인장 대신 먼저 반갑게 손 내밀듯 마중 나가곤 했을 산수유와 매화. 지금도 그들이 나눴던 시담이 광풍각과 제월당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을 당시 삽 한 자루의 흙도 퍼내지 않았다는 소쇠원. 그런데도 어찌 이토록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이태백의 시가 왜 절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복사꽃잎 아득히 물에 떠가는 곳,
여기는 별천지여서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이제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시담 속에 남긴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은 여전히 기왓장 위의 청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봄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호. 여기 꽃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또 한 명의 선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산 서원의 봄은 뜰에 가득 심어져 있는 매화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일찍이 퇴계 선생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에서 출발해 훗날 사당과 서재를 증축함으로써 영남 유학의 본산이 됐던 도산서원. 퇴계의 시절, 이곳은 배움을 얻고자 찾아온 학동과 선비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산자락엔 온종일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겠지요. 수업을 마친 깊은 밤, 호련히 방을 빠져나온 퇴계는 달밤의 창에 비친 매화 향을 쫓아 뜰로 향하곤 했습니다. 뜰에는 이미 퇴계가 심어놓은 100그루의 매화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혹한 속에서도 맑고 단정하게 피는 꽃. 그래서 선비들이 사군자 중 하나로 칭송했던 꽃. 매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퇴계. 퇴계의 마지막 유언은 이랬습니다. 저 매화분에 물을 주거라. 지척에 있는 도심과 달리 궁궐의 밤은 언제나 적막합니다. 후원 깊숙한 곳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죠. 궁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지어진 한 칸짜리 건물인 이 의두합은 효명세자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순조를 대신해 19 나이에 대리청정을 맡았던 효명세자. 자신을 봄꽃에 비유했던 그는 세도가에 맞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도가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죠. 결국 개혁에 실패한 효명세자는 22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는 어쩌면 500년 조선 왕실에
마지막 봄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종 5년인 1405년부터 경복궁의 이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창덕궁. 창덕궁은 골짜기 많은 북악산 응봉자락을 택했지만 산을 깎아내지 않고 품에 안기도록 지어졌습니다. 왕보다 자연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이궁으로 지어졌지만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자 260년 동안 정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 그러나 창덕궁의 역사는 1910년 순종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창덕궁 동쪽, 야트막한 평지에 단청도 없이 소박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낙선제. 저는 낙선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덕혜옹주가 떠올려지는데요. 아버지인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14살의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했고 정신병에 시달렸으며 51살이 돼서야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던 비운의 옹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덕혜옹주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종의 서재로 지어졌지만 낙선제는 비운의 여인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황후였던 순정효 황후가 그랬고 이방자 여사가 그랬으며 덕혜옹주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위로했을 화개의 꽃과 나비. 하지만 여인들도 봄이 되면 종종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왕과 함께 비밀의 정원을 산책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과연 왕과 여인들에게 정원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왕의 정원은 한때 금원이라 불리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금단의 숲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북악산 응봉자락의 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원앙 부부가 등장하면 가재는 비상이 걸립니다. 허리춤에 잔뜩 새끼를 매단 가재는 몸을 피하랴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랴 편할 날이 없죠. 사정 급하기는 원앙 부부도 마찬가지. 더 늦기 전에 안전한 알둥지를 찾아야 하는데 천적들이 도처에 우글거립니다.
다행히 원앙은 목숨을 건진 모양입니다. 봄비 소리가 궁궐 곳곳에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애타게 단비 소식을 기다린 사람은 왕이 아니었을까요? 왕은 비가 그치면 후원에 나가 손수 농사를 지음으로써 만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야생의 생명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신방을 꾸미느라 개똥 집박이는 잠시도 쉴 틈이 없고 노란점 나나니 벌도 아침부터 흙과 씨름 중입니다. 그럼 귀여운 이 도공에 흙경단 만드는 솜씨 한번 보시죠. 이렇게 빚은 흙경단은 자신들의 왕국을 만드는 최고의 건축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경계심이 더욱 많아진 원앙 부부. 결국 안전한 새 둥지를 찾은 모양입니다. 알품기가 시작되면 암컷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털을 뽑아 부화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이렇듯 나무는 원앙을 품고 원앙은 알을 품는 소리 없는 내리사랑. 그래서 자연을 어머니의 품이라 하는 것이겠죠. 매년 4월이 되면 경주 남산은 꽃가루로 가득해집니다. 소나무 숲꽃에 매달려 있던 꽃가루가 암꽃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맺을 확률은 수억 분의 1. 대부분의 꽃가루는 연을 맺지 못한 채 떨어져 씨를 만드는 나무나 벌레를 키우는 양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꽃가루가 운 좋게 인연을 맺은 지 3년. 마침내 솔방울이 씨앗을 내보내기 위해 견고한 비늘을 엽니다.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영리한 오색 딱따구리는 솔방울을 나무 둥치에 박은 다음 긴 부리로 씨앗을 빼먹습니다.
동물에게 열매의 일부를 내주는 건 나무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나머지는 바람의 목. 땅에 닿았다고 여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좋은 흙, 충분한 양분과의 인연이 있어야만 하죠. 그렇다면 이 여린 새순 하나는 얼마나 많은 인연 끝에 탄생한 놀라운 기적인가요? 수백 년 노송이 가득한 남산의 숲. 불국토를 꿈꿨던 옛 신라 사람들은 해 뜨는 남산을 신성한 숲으로 여겼습니다. 이 숲에는 크고 작은 돌탑과 돌부처가 200기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법당의 근엄한 부처가 아닌 들판의 부처로, 산중의 부처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받아냈을 마애불과 탑. 얼마나 많은 석궁들이 밤낮으로 산중을 떠돌며 바위를 찾고 또 정을 두드렸을까요? 그로부터 오랫동안 중생의 마음 고향이 되었을 마애불. 성장기를 맞은 죽순이 땀을 흘립니다. 이는 양분만을 흡수하고 물을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대나무를 키워내기 위한 한 방울 물의 노고. 어떤 생명도 홀로일 수 없이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불가에선 이를 인드라망이라 합니다. 작은 거미가 친 올가미에 참새가 걸려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새호리기가 참새를 낚아채웁니다.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새호리기의 먹잇감이 된 참새. 그러나 참새의 이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소리 없이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 이것을 통해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경주 남산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할매 부처. (1400년이) 지나는 동안 할매 부처의 콧끝과 입술이 다 닳았습니다. 얼굴을 만지면 자식을 점지해 줄 거라는 중생의 염원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할매 부처는 손자 손녀를 부르듯 주변에 사는 뭇 짐승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중생들에겐 염원을 들어주고 뭇 짐승들에겐 염원의 마음을 되돌려주는 할매 부처. 좋은 석공은 바위에 부처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서 부처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잠시 할매 부처 앞에 석공이 두고 갔을 아득한 꿈의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어쩌면 바쁜 석공은 어머니에게 무뚝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묵묵히 바라만 봐주던 어머니. 석공은 그런 어머니를 봄의 달빛을 빌려서나마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남 대흥사의 벚꽃 소리가 두륜산 자락을 타고 번져갑니다. 불가의 아침 벚꽃은 만물에게 깨어나라 이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조차 미치지 못할 만큼 깊고 외지다 말했던 사찰. 사찰과 속세의 경계란 무엇일까요? 혹 이 딱새처럼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한없이 베푼다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 아닐까요? 봄날 두 스님이 동백나무숲 포행에 나섰습니다. 작년 겨울에 맺혀가지고 1년 내내 비, 바람, 번개, 눈, 태풍 여기서 무수한 걸 겪고 여물어서 세상 이치가 그렇듯 수고로움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동글동글 이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각나요. 그래서 1년 동안 커지고
커지고 이 안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래서 포행을 불가에선 수행의 한 과정이라 했겠지요. 자세히 보면 끝없이 깨달음을 주는 자연. 동백나무는요, 올해 핀 꽃과 작년에 맺은 열매가 서로 동시에 만나거든요. 얘는 새로운 시작, 얘는 또 다른 시작. 어쩌면 서로 마주하는 이 순간 피는 꽃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열매는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한 공간에 만나는 두 꽃의 기막힌 인연. 겨울을 시작하는 꽃이 또 동백꽃이고요. 동백꽃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도 동백꽃 그 자체로 서로 떨어져가지고 모양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수행자하고 가장 또 닮는 꽃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숲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 옛 성현들이 숲만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했는지를요. 원앙 부부에게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낸 19마리의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무려 6m, 새끼들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땅을 딛는 순간 새끼들은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오로지 앞서가는 어미의 소리만이 새끼들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언제 어떻게 희생될지 모르는 순간 새끼들에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이 따로 없습니다. 이윽고 6마리의 나고자가 생겼지만 13마리는 무사히 사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새끼들은 이곳에서 어미와 함께 마음껏 뛰놀고 사냥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지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정원의 색도 변해갑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던가요? 아무리 춥고 긴 겨울일지라도 어떻게든 봄은 옵니다. 그리고 봄은 아무리 앙상한 줄기에서도 꽃을 불러내고 아무리 단단한 땅에서도 새순을 불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도 자연의 질서를 어길 순 없습니다. 봄이 됐으니 우리 역시 뭔가를 불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용기와 희망 같은 거요. 봄 햇살은 어리고 연한 풀꽃 하나조차 천하장사로 만듭니다. 아무리 가파른 벽이어도 담쟁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악착같이 잎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는 봄의 아름다움은 이런 수많은 수고로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서울 창덕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정원을 들여다본 봄과의 산책. 지금 이 순간에도 봄은 높고 낮음, 너른 곳, 외진 곳 가리지 않고 고루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봄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